예,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연휴가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이에요.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여름이었어요. 막 열대야. 그러다가 이게 추석 연휴 끝나고 한 이틀 있다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계절이 그렇게 금방 바뀌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좀 그렇게 확 변할 수 있을까? 변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저는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추석 연휴, 추석 밥상에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변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분을 오늘 또 모셨죠. 지난 국회 때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경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뿐만이 아니라 최고이면 최고위, 상임위 활동이면 상임위 활동,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이번에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그 추석 때 어떻게 그 지역도 오셨어요? 네,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좀 만나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뭐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가장 큰 지금 이슈가 의료 대란 아니겠어요? 12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최혜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 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또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이니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어찌됐건 19일 본회의까지도 어떤 화답이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 지금 24일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 오늘 저녁에 원래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다.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저쪽에서 아니 왜 언론에 흘리고 그래? 이래가지고 이런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이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건 양, 뭐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어찌됐건 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이제는 좀 그걸 너무 심각한 또 갈등으로 번질까 봐 이렇게 이제 추경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지금 뭐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이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이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해낸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내고 또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이 대승적으로 또 수용해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많은 잔주름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검찰 이현 구형한 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검찰의 전 충성 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이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이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아니 제가 우리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다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뭐 증거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이 방송에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아마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또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 대한? 뭐 10월 2일 날 저희가 탄핵 검사 청문회를 또 앞두고 있긴 한데요. 뭐 이제 개별 검사들의 어떤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행태와 이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아마 제가 이제 또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또 제가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또 아마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검찰의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이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이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 하면 그 어떤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탄핵이나 뭐 예를 들면 검찰은 다른 공수처에 네. 뭐 이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수사와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도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제 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이 정말 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이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손방망이 쳐버리거든요. 만약 이 구청의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분은 아마 면직될 거예요, 바로. 그런데 검사는 그냥 뭐
감봉, 뭐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이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방탄과 이 자기 보호밖에 못 할 줄 모르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검찰은 결국 지금 이 민주당에게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게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겐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민주당에겐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겐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그 공천 개입 논란 어떻게 보세요? 공천 개입 의혹이요?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익심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문자 익심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그때 일식 논란의 문자랑 지금 이런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정도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썰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파리인지 아니면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뭐 어찌됐건 상당히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진실 공방은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아마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여러 가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아마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포함시켜서. 네. 예.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 일단 제2표결 근데 뭐 저희가 거부권 일단 행사를 뭐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이제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이제 만약 쓴다면 제2표결을 해야 될 텐데 제2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방금 다른 이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뭐 벌금 막 500만 원 내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제2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 10월 얘기하셔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재보선 있는데 그렇죠. 조국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이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10월 16일 날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자치단체장 3곳 네.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 군수 선거와 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 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 아마 영광 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예.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호남에서 민주당의 이 아성을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얼만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표를 까봤더니 뭐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어찌됐건 이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벨트에서의 득표와 확대는 좀 저조했지만 어찌됐건 이번 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네. 또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이 정도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저희 정당이 그렇죠.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젠가 그저께 보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이제 이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아주 중요한 선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어찌됐건 호남에서 민주당의 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뭐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 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 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보고요. 저희가 분단 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 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 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되었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이 구형량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그래가지고 제가 민주당이라면 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형량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 여론을 막 좀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좀 기분이 좀
속된 말로 악영향 거시기 미치는 있을 거 것 아니야.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아니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이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이 동맹에 좀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되었건 국제사회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좀 더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좀 더 더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어떤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좀 더 이 어떤 뭐랄까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의 7.4 남북 공동합의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젊은 세대는 또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충분히 실리적으로 전 따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설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서울에 보면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뭐 이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그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 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용연파, 충암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이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또 그것도 뜬금없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 김용현 이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좀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이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이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뭐 본인도 제가 대정부 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까지 만난 것은 더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뭐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재명 대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그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뭐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11월 15일 날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건데 어쨌든 우리는 또 장경태 의원께서 이제 앞으로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엄청나게 젊은 정치이시니까 앞으로 이제 창창하게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또 활동을 하실지 이런 거를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왜 웃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젊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젊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합리성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얼핏 비춰지거든요. 또 한 가지 슬픈 건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성이라는 거 우리 정치에 제일 필요하거든요.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활약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